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의 거대한 고래가 어디로 향하는지 그 곁에서 먼저 방향을 읽는 파일럿핏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 양자 컴퓨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뭐 신약 개발부터 암호 해독까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뭐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핵심을 좀 쉽고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반갑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그 아주 작은 세계, 그러니까 원자나 전자 같은 입자들이 따르는 특별한 물리 법칙, 양자역학을 이용하는 컴퓨터예요. 기존 컴퓨터로는 아예 못 풀거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문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특정 문제들을 이제 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기존 컴퓨터는 비트를 쓰잖아요. 0 아니면 1. 근데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라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보통 쓰는 컴퓨터의 비트는 스위치 같은 거예요. 껐다, 0, 켰다, 1. 딱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만 가능하죠. 아주 명확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는 이게 좀 특별합니다. 0인 상태와 1인 상태를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0이면서 1일 수 있다고요? 네, 이걸 중첩이라고 부릅니다. 비유하자면 공중에 던져진 동전이 빙글빙글 돌고 있을 때요. 이게 앞면이다, 뒷면이다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앞면일 수도 있고 뒷면일 수도 있는 그 두 가능성이 혼재된 상태.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능성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군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여러 큐비트가 서로 얽힘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얽힘이요? 네. 얽힘. 이게 뭐냐면 한 큐비트의 상태를 딱 측정해서 알게 되면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얽힌 큐비트의 상태도 그 즉시 결정돼 버리는 현상이에요. 와, 그건 진짜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렇죠. 이 중첩이랑 얽힘 덕분에 큐비트 개수가 늘어날수록 계산 능력은 단순히 2배, 3배가 아니라 뭐랄까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어나는 거죠. 큐비트 2개면 4가지 상태, 3개면 8가지 상태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야, 동시에 여러 상태를 가지고 또 서로 얽혀 있기까지 하다니. 그럼 이게 실제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아주 복잡한 미로 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기존 컴퓨터는 어떨까요? 하나씩 다 가봐야죠. 이 길 가보고 막혔네? 그럼 돌아와서 다른 길 가보고. 그쵸? 맞아요. 열쇠 꾸러미에서 맞는 열쇠 찾듯이 하나하나 다 시도해봐야 해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네, 옥선 걸리겠네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중첩이랑 얽힘을 이용해서 마치 미로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여러 경로를 동시에 탐색할 수 있어요. 동시에요? 네. 그리고 간섭이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정답일 확률이 높은 경로는 더 강하게 만들고 틀린 경로는 서로 막 상쇄시켜서 없애버려요. 그래서 가장 가능성 높은 해답, 즉 출구를 훨씬 빨리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다 잘 푸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오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을 위한 분자 구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 아주 큰 숫자를 소인수 분해하는 거, 이게 암호해독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이런 특정 유형의 복잡한 문제에서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거죠. 그렇군요. 특정 분야에서는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럼 지금 어떤 기업들이 이 기술 개발에 막 뛰어들고 있나요? 네, 정말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IBM,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회사들이 있고요. 아마존 웹서비스 AWS도 브라켓이라고 클라우드로 양자 컴퓨터를 써볼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클라우드로도 쓸 수 있군요. 네. 그리고 아이온큐나 리게티, 큐에라 같은 스타트업들도 아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업마다 근데 개발하는 방식도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큐비트를 실제로 구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마치 자동차 엔진 만드는 방식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요. 그렇군요. 어떤 방식들이 있나요? 가장 많이 알려진 게 IBM이나 구글이 쓰는 초전도 큐비트 방식인데요. 이건 초전도 회로를 이용하는 건데 아주 낮은 온도, 극저온에서만 작동해요.
계산 속도는 빠른 편인데 그 극좋은 유지가 좀 어렵죠. 네, 장비가 엄청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반면에 아이온큐 같은 곳은 이온 트랩 방식을 써요. 전자기장으로 이온, 그러니까 전기를 띤 원자를 딱 가둬놓고 레이저로 제어하는 거죠. 이건 큐비트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장점이 있고요. 오, 안정적인 게 중요하겠네요. 그럼요. 또 중성원자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집중하는 위상 큐비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 오류에 아주 강할 거라고 기대를 모으는데 아직 실험적으로 만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광자나 양자점 같은 다양한 방식들이 연구되고 있어요. 와,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네요. 근데 이렇게 대단해 보이는데 왜 아직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상용화까지는 어떤 과제들이 남아있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큐비트 자체가 너무 예민하고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민하다고요? 네. 주변에 아주 작은 온도 변화나 전자기장 같은 노이즈에도 쉽게 그 양자 상태를 잃어버려요. 이걸 전문 용어로 결이름, 디코헤어런스라고 하거든요. 아, 그 특별한 양자 상태가 쉽게 깨져버리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계산 중에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죠. 이걸 보정하는 오류 정정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게 아직 완벽하지가 않아요. 오류를 잡는 게 어렵군요. 네. 그리고 또 진짜 의미 있는 계산, 복잡한 문제를 풀려면 큐비트가 수백만 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기술로는 수백 개 정도 만들고 있거든요. 아직 갈 길이 멀죠. 아까 말한 극저온 냉각 장치 같은 부대 시설의 크기나 비용 문제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군요. 그럼 2025년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양자 컴퓨터 기술은 딱 어느 단계 정도 와 있다고 보면 될까요? 지금을 보통 NISQ, 니스크 시대라고 불러요. 영어 약자인데 노이지, 그러니까 잡음이 많고 인터미디에이트 스케일, 중간 규모의 큐비트를 가진 양자 컴퓨터 시대라는 뜻이에요. 아, 디스크 시대? 네, 아직 오류도 많고 큐비트 수도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정 과학 연구나 시뮬레이션 분야에서는 기존 컴퓨터로는 좀 어려웠던 계산을 해내는 소위 양자 유용성, 퀀텀 유틸리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IBM 같은 곳에서 오류를 줄이는 기술이 발전했다는 발표도 있었고요. 오, 그래도 뭔가 성과가 나오고는 있네요. 그렇죠. 하지만 모든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를 압도하는 양자 우위 단계는 아니고요. 본격적인 상용화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도 아마존 브라켓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예전보다 쉽게 양자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건 큰 진전이죠. 정리해보면 양자 컴퓨터는 중첩과 얽힘이라는 정말 놀라운 원리로 작동하고 특정 문제 해결에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큐비트가 불안정하고 오류도 많고 또 규모를 키우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현재는 디스크 시대에 있고 꾸준히 발전 중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아주 잘 요약해 주셨네요. 오늘 이 심층 분석이 양자 컴퓨터라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세계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깊이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